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항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김기정 원장님과 문미옥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제가 이제 이 기술, 과학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그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은 사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과학기술이 경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과학기술은 뭐 항상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까 김기정 원장님께서 이제 국제정치에서 이 기술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알듯이 유럽이 이제 패권 국가로 처음에 부상할 수 있었던 거는 대항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그 패권국으로서 이제 군림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는 실제로 경제와 안보가 연계가 느슨하게 됐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중요성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민족주의 또는 이제 디지털 보호주의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역시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무역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후에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안보 전략 자체가 이제 계속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이제 이 문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 안보 말은 많이 하는데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경제 안보는 두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차원인데요. 이게 좀 발제문에는 조금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관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극적 차원에서 이제 부국 강병을 위한 경제 안보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거를 지킬 것인가라는 논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국 강병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나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초점을 좀 더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EU 모두 다 경제 안보 이 전략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본만 해도 여기 뭐 서공복 박사님 와 계시는데 이 경제안전보장법 이걸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산업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법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면은 이제 EU도 반도체 공급망을 EU 국경 안에 건설하려는 그 시도가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화가 아니라 지금은 탈세계화 또는 이제 반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말들이 이제 복원력, 그다음에 보호주의, 직영학 이 세 가지 개념인데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키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지키는, 특히 이제 주권과 많이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직영학이라는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맹국 또는 이제 유사 입장국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다르다. 어떤 것들은 국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동맹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다 할 수 없는 소재, 부품,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걸려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경제 안보를 일관된 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상호우전의 무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그다음에 금융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중국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재는 중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3국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생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교역을 하는 많은 나라들도 사실 이런 미국의 제재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중 제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역, 금융, 투자 이 세 가지 큰 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자꾸 공급망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역과 통상 이쪽만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지 이 큰 틀에서 이제 미중 경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이 대중 제재하면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그 식의 제재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현재 약 한 140여 개국,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196개국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국가와 이제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점을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수출 통제, 수입 금지, 수입 제한 등을 통해서 이 경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뭐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애플 등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오히려 축소해야 되는데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위협만 하지 실제 이 제재를 아직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만약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두 국가가 이제 어떤 산업, 어떤 과학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조금 두 나라가 잘하는 부분도 다르고 또 그 국가 전략상 이제 그 서로 초점을 두는 분야도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G, 그다음에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바이오, AI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두 국가 모두 다 이 국가 과제로 설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들 사이에 서로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 경쟁에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작년 말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투키디드스 함정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그레이엄 앨리슨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고요. 거기에 한 달 뒤에 베이징 대학의 이제 미중 관계 및 중국 그 대전략 전문가의 왕지스 교수가 주도를 해서 유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상호 간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레이엄 앨리슨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이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잘 쫓아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일부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한 것보다는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굉장한 위협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은 미국과는 이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지스 교수의 평가를 보면은 일단 생태계를 이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특히 이제 인재 육성 기술 표준 특허질에서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버넌스입니다. 이런 경쟁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버넌스인데, 가버넌스 자체는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중국이 과연 미국 주도의 이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확실한 열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이제 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BAT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는 큽니다. 그러나 실제 그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은 중국 국경 밖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한계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조는 비슷합니다. 중국과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겠다라는 기조는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ally shoring 또는 friend shoring이라는 표현에서 나와 있듯이 동맹국 또는 우방국 또는 이제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y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여기서도 아마 friend shoring이라는 표현이 아마 그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목표는 뭐 중국 견제인데, 이게 그 왜 지금 이 프레임워크라는 표현, 저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걸 썼냐면 CPTPP 같은 경우는 이제 조약이기 때문에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형식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이 이 대상으로 설정한 국가들을 보면은 전통적인 동맹국,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결성한 뭐 쿼드, 오커스 등 회원국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제도 예전에는 이제 주로 관세나 뭐 비관세 장벽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뭐 인프라,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굉장히 첨단 산업, 과학기술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RCEP에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CPTPP는 지난 4월에 이제 가입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 의사가 이제 공식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대응 방안은 우리가 이제 쌍순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 제조 2025라는 산업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서 이제 쌍순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이 봉쇄 또는 포위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은 이제 영내에서, 이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 한국,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부분이 이제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맨 위에 그림이 이제 세계화 시대의 중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맨 밑에가 이제 쌍순환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불가능해졌을 때 중국은 이제 지역 내에서 이 그 한쪽으로는 이제 아세안,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일본, 한국과 함께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쌍순환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이제 고도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지난 2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이 공급망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더 연계되어 있고 또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을 과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디커플링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년 전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제가 그 발췌한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미중이 이제 강점이 있는 산업, 그다음에 약점이 있는 산업, 이거를 이제 서로 분류한 것인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은 4개 산업 정도가 이제 취약하다라고 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산업이 사실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경제나 경영 전문가들은 디커플링 할 경우에 이제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정책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조기에 탐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망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 유사 입장국,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과 우호국이죠.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과 이제 양자 및 다자 정책 대화, 그러니까 1.5 트랙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는 사실 이제 통상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금융, 투자, 또 여기 원조는 빼먹었는데요. 원조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한 부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공급망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개 부처가 이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국방부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방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부처가 참여할 경우에는 이제 부처 간의 이견이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지난 그 인수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이제 통상교섭본부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해서 국가안보실에 지금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제 사업안보비서관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기술 비서관까지 이제 같이 돼서 삼위일체를 이룬다면은 이 경제 안보의 전체적인 큰 틀을 조율하고 그래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